프란시스코 고야는 카를로스 3세의 눈에 들어 궁정으로 들어갔고 카를로스 4세 치하에서는 수석 궁정 화가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1795년 산 페르난도 왕립 아카데미 회장직까지 맡으며 고야는 화가로서 최고의 명예를 모두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러나 고야는 모든 것을 이룬 생애 말년, 명예롭고 평화로운 시기를 거의 누리지 못했습니다. 카를로스 4세 통치 말기부터 스페인은 길고 혼란스러운 시대로 접어드는데요.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공과 전쟁, 조세프 보나파르트의 집권, 그리고 페르난도 7세의 부르봉 왕정 복고까지 전국이 급격하게 요동치게 된 것입니다. 고야는 페르난도 7세의 권위적인 궁정 체제 아래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젊은 시절부터 겪어온 납 중독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쇠약 또한 심해져 갔습니다. 결국 고야는 수석 궁정 화가의 지위와 왕립 아카데미 회장직을 후배 화가 비센테 로페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사회적 정치적 변화로부터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한 고야는 점점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1819년 72살의 고야는 결국 궁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 서쪽 외곽에 위치한 한 허름한 농가를 매입합니다. 집주인이 청각 장애인이어서 귀머거리의 별장이라는 뜻의 퀸타 델 소르도라 불리던 집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고야 역시 46살 무렵 앓았던 정체불명의 병으로 거의 청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 집은 약 가로 9m, 세로 4.5m 크기의 방 2개로 이루어진 1층과 2층 구조의 소박한 건물이었습니다. 전원적인 벽 장식과 집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야는 부엌을 위한 별관을 덧붙이는 증축 공사를 하고 가정부이자 간병인이었던 레오카디아 바이스 그리고 그녀의 딸 로사리오 바이스 조리아와 함께 지냈습니다. 로사리아는 훗날 화가가 되었는데 고야의 딸이었을 가능성도 종종 거론됩니다. 고야는 이 집을 구입한 이듬해인 1820년부터 1층과 2층의 방 벽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벽면 위에 유화물감을 바로 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넓은 캔버스에 둘러싸인 것 같은 이 환경에서 고야는 자신의 머릿속 이미지를 즉흥적으로 그려내고 언제든 연속적으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벽화 작업은 고야가 이 집을 떠나는 1823년까지 약 3년간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고야는 이 집의 벽에 무엇을 그렸을까요? 고야가 귀머거리의 집 벽에 그린 그림들은 검은 그림들, 스페인어로 핀투라스 네그라스로 불립니다. 아마도 서양 미술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음울하고 기괴한 연작일 것입니다. 발견 당시 1층에는 아들을 잡아놓는 사투르누스,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 산 이시드로 순례, 두 노인, 수풀을 먹는 두 노인, 라 레오카디아, 마녀들의 축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2층에는 책 읽는 사람들, 두 여자에게 조롱받는 남자, 산 이시드로 샘 순례, 아스모데아, 개, 아트로포스, 몽둥이 싸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은 아들을 잡아놓는 사투르누스입니다. 로마 신화의 티탄신 사투르누스가 자신의 자식 중 하나가 왕위를 찬탈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자식을 잡아먹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권력 유지를 위해 백성의 삶을 파멸시키는 군주들에 대한 은유로 읽히기도 하고 노년의 고야가 마주하고 있던 사회적 쇠퇴, 신체적 정신적 퇴화, 죽음에 대한 공포를 투영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마녀들의 축제는 악마의 상징인 염소가 마녀 집회를 주재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모여앉은 마녀들의 찌그러진 얼굴들은 악몽 속에서나 본 듯 기괴합니다. 미신과 광신을 주제로 하는 이 그림은 고야가 당시 스페인을 집단적 광기와 비이성의 사회로 보았음을 알게 합니다. 동시에 정치 권력과 종교 재판소가 공포와 억압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던 구조에 대한 은유로도 읽힙니다. 몽둥이 싸움은 두 남자가 몽둥이로 서로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 장면은 자유주의자와 절대주의자 사이의 끝없는 충돌, 즉 당시 스페인 사회 내부의 분열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해석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조차 없이 폭력의 순환 안에 갇혀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고야는 이것을 승자도 없고 출구도 없는 싸움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들에는 고야가 느낀 광기에 대한 공포,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암울한 시선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색채는 검정, 갈색, 황토색, 회색 같은 흑빛 계열로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드물게 등장하는 색의 포인트는 오히려 장면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붓질은 거칠고 즉흥적이며 인물들은 심하게 왜곡되어 있어 불쾌한 감정을 자아냅니다. 고야는 이 벽화들에 대해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붙이지 않았는데 지금 불리는 제목들은 모두 후대 미술사학자들이 붙인 별명들이죠. 그렇다면 고야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인 자신의 집 벽에 왜 이런 어둡고 불길한 이미지들을 남겼던 걸까요? 고야는 속세의 권력 사다리를 능숙하게 올라 궁정화가의 자리에까지 이르렀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겉으로는 중립을 유지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정치 상황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분명한 주관과 비판의식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무능한 왕실의 정치적 실책, 나폴레옹 전쟁, 내부 분열과 대립, 테러, 전쟁과 폭력, 그리고 종교 재판의 공포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또 직접 겪으며 고야는 이 비이성과 폭력의 시대를 어떻게든 끊어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정치 종교적 개혁을 요구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등장했을 때 고야는 잠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자유주의 국가를 꿈꾸며 1812년 입헌 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카디스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나 왕위에 복귀한 페르난도 7세는 자유주의자들을 처형하거나 추방했고 카디스 헌법은 순식간에 종이 쪼가리 취급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고야에게 깊은 환멸을 안겨주었습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굳히기에 충분한 계기였습니다. 여기에 점점 악화되는 건강,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의 재발에 대한 공포까지 더해지며 그의 삶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점철됩니다. 고야가 이때 겪은 공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자유의지에 의한 활동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고야는 머릿속과 마음을 가득 채운 환멸과 분노, 지긋지긋한 염세를 그려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직 궁정에 머물던 시기인 1799년에 이미 국가와 종교 권력을 정면으로 풍자한 판화 연작 카프리초스를 제작해 출판했고 1810년에는 자유주의자들이 느꼈던 좌절과 절망을 담은 전쟁의 참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귀머거리의 집으로 이사한 고야는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자신의 삶의 공간, 집안의 벽마저 검은 그림들로 채우게 됩니다. 누구의 의뢰로 제작된 작품도 아니었고 공개할 의도로 그려진 작품도 아니었습니다. 보존이나 이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벽에 그려진 이 작품들은 애초에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하자면 고야가 스스로에게 남긴 기록, 사적인 일기에 가까운 그림들이었습니다. 끌어올라 넘쳐나는, 비워내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던 고야 내면의 잔여물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청력을 잃은 채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은 염세 속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고야에게 귀머거리의 집의 벽들은 대나무 숲과 같았습니다. 그 벽에 쏟아낸 그림들은 고야가 바라본 바깥 세상의 모습이자 동시에 그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었습니다. 1823년 자유주의자들의 수장 라파엘 데 리에고 대위가 실각한 이후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페르난도 7세의 잔혹한 탄압이 이어집니다. 이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78살의 고야는 반세기 넘게 살아온 마드리드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1824년 킨타델 소르도를 떠나며 이 집을 유일한 손자인 마리아노에게 물려주었고 이후 프랑스 보르도로 건너가 1828년 사망할 때까지 자발적인 망명 생활을 이어갑니다. 고야가 세상을 떠난 지 45년이 지난 1873년 귀머거리의 집은 독일 출신의 부유한 은행가이자 귀족인 프레데릭 에밀 드 에를랑제 남작의 소유가 됩니다. 그는 집 벽에 남아있던 그림들을 캔버스로 옮겨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1874년 당시 프라도 미술관의 수석 보건가였던 살바로드 마르티네스 쿠벨스를 고용합니다. 당시 벽화들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표면은 얼룩져 있었고 깊게 갈라졌으며 석고가 떨어져 나간 부분도 많았습니다.
사진가 장 로랑이 벽화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했고 쿠벨스는 이 사진을 참고해 그림을 조심스럽게 떼어내 캔버스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엘 그레코나 무리오의 작품 복원 경험이 있던 최고 수준의 전문가였던 쿠벨스에게도 이 작업은 극도로 까다로운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 복원을 진행한 에를랑제 남작은 이 검은 그림들을 판매하기 위해 1878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이 그림들을 전시합니다. 그러나 복원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 일부 작품만 공개할 수 있었고 대중들의 반응도 미지근했습니다. 결국 남작은 1881년 판매에 실패한 이 작품들을 스페인에 기증했고 이후 이 그림들은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되게 됩니다. 프라도 미술관의 검은 그림 전시실은 지금도 늘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한편 귀머거리의 집 킨타델 소르도는 1909년 철거되었습니다. 만약 에를랑제 남작의 결정과 복원가의 작업이 없었다면 이 그림들은 벽과 함께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대담한 시도는 오늘날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연작 중 하나로 여겨지는 그림들을 보존하고 구출해낸 미술사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고야 말년의 가장 내밀한 기록을 프라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술관 안에서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킨타델 소르도 이 집 자체는 이제 남아있지 않지만 자료를 통해 당시 위치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봄에 마드리드에 방문할 예정인데 그 자리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곳에 서면 고야가 이 그림을 그릴 때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사실 고야의 전기를 읽다 보면 거의 모든 문장에 아마도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그만큼 이 화가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많지 않고 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검은 그림들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지금까지도 미술사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2003년 미술사학자 후안 호세 준케라의 주장입니다. 그는 검은 그림 연작이 고야의 작품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검은 그림에 대한 연구서를 준비하던 준케라는 예전 법률 문서에 킨타델 소르도가 단층 건물로 기록되어 있고 2층은 고야 사후에 증축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고야가 살던 시기에 2층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2층에서 발견된 그림들은 고야의 작품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고야의 아들 하비에르가 그림을 그렸고 이후 손자 마리아노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이를 고야의 작품으로 꾸몄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곧 강한 반박에 부딪힙니다. 고야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영국의 미술사학자 나이젤 글렌디닝은 여러 학술 연구와 강연을 통해 검은 그림의 진위성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검은 그림과 고야의 다른 작품들, 예를 들어 1808년 5월 2일과의 양식적, 주제적 연관성을 지적했고 고야의 아들 하비에르가 1812년에 작성한 소지품 목록에 해당 작품들이 언급되어 있다는 문서 기록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1828년 고야의 친구 안토니오 브루가다가 남긴 목록, 그리고 화가이자 수집가 발렌틴 카르데레라가 1838년 잡지 기사에서 계단벽을 포함해 거의 모든 벽이 풍자적이고 환상적인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묘사한 기록 역시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글렌디닝 역시 검은 그림들이 복원 과정에서 상당한 변형을 겪었을 가능성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2003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벽화가 캔버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대규모 수정과 재도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뉴욕타임스의 저널리스트 아서 루보는 벽화를 옮기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변형이 가해져 현재의 작품은 기껏해야 고야가 그린 그림의 거친 복제품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 자료를 찾아본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검은 그림을 고야가 그렸다는 사실 자체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 원래의 상태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복원 과정에서의 변형 가능성은 사실 우리가 고전 회화를 대할 때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조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는 늘 최선이 답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진실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은 언제나 불가능하기에
남아있는 작품의 모습과 기록을 바탕으로 해석과 감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관람자가 가져야 할 옳은 자세이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 생각합니다. 1874년 에를랑제 남작이 귀머거리의 집에서 검은 그림들을 복원할 당시 사진가 장 로랑이 이 그림들의 사진을 촬영했다고 한 것 기억나시나요? 그때 촬영된 사진의 원판은 그로부터 137년이 지난 2011년에야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스페인의 미술사학자 카를로스 포가다다 팔델루는 이 사진들을 보고 프라도의 개의 그림에서는 볼 수 없는 두 마리의 새가 고야의 벽화에는 존재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개가 바라보고 있는 위쪽 공간에 원래는 날개를 펄럭이는 새 두 마리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 한 장의 사진 이미지만으로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석이 존재하는 개는 검은 그림들 가운데서도 가장 수수께끼 같은 작품입니다. 그림의 하단에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는 모습은 비탈면에서 가라앉고 있는 것인지 도약하려는 것인지 혹은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의 설명문에는 이 개가 고통 속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보니 그 얼굴에 고통과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 읽히기도 합니다. 캔버스의 나머지 대부분은 어둡고 불분명한 덩어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림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비어있는 공간, 최소한의 모티프, 단순한 수평과 수직의 구성은 강한 공허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순함은 오히려 보는 이들에게 고립과 절망의 감정, 더 깊은 불안의 감정을 남깁니다. 이 연작의 다른 그림들과 달리 노골적인 폭력은 등장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강한 외로움과 버려진 느낌이 전해집니다.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통제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인간의 하찮음을 은유한 작품으로 보고 또 다른 이들은 이미 청력을 잃고 병들어 있던 고야가 자신의 고립감을 투사한 자화상에 가깝다고 해석합니다. 동물을 둘러싼 어둠이 피할 수 없는 끝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임박한 죽음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 놀랍도록 현대적인 그림은 20세기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미니멀리즘을 예고하는 작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스페인의 현대화가 안토니오 사우라는 이 작품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평했습니다. 화가 라파엘 카노가르는 검은 그림을 시각적인 시라 부르며 서양 미술 최초의 상징주의 회화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프라도 미술관의 정 큐레이터 마누엘라 메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 그림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현대화가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누엘라 메나는 스페인의 국민화가 호안 미로와의 일화를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호안 미로가 생애 마지막 해에 프라도 미술관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그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가 화가에게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요? 라고 묻자 미로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고야의 개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가는 고야의 이 그림 앞에 30분 동안 앉아 있었다고 메나는 전합니다. 호안 미로가 생애 마지막에 보기로 선택한 두 작품은 고야의 개와 벨라스케스의 라스 메니나스 두 작품이었습니다.